다소사는 역대급 성능을 자랑하는 미라주 G 전투기를 개발해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서 취소가 되게 되어버렸죠. 다소사의 오너인 마르셀 블로우는 저택에서 꼬냑이나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소사에 한 줄기 희망이 내려왔어요. 1972년 프랑스 정부는 미래형 전투기 사업인 ACF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공군에서는 여러가지 전투기 사업들도 다 취소당해버리고 지갑도 얇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소형 전투기인 미라주 F1 전투기를 땜빵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됐었는데요. 소형이다 보니까 장거리 침투 폭격용으로 쓰기에는 여의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전략 폭격기로 사용하던 미라주 4도 좀 대체해보려고 좀 큰 전투기를 목표로 ACF 사업을 새로 시작했던 것인데요. 다소는 ACF 사업에 미라주 G의 개량인 미라주 G8을 그대로 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걸린 게 있다면 미라주 G8 자체가 대형의 가변육 쌍발 전폭기라 가지고 높은 유지비와 가격 때문에 채택이 불발되었다는 것입니다. 1966년 프랑스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프랑스는 프랑스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초강대국 소련으로부터 스스로가 방어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훨씬 더 많은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를 해야겠죠. 그러나 핵무기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먹는 무기입니다. 반감기가 다 된 핵물질들을 교체를 해주고 또 지령송신과 보안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겠고 핵투사 플랫폼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끔 계속 개발해가지고 배치시켜야 됩니다. 핵무기의 호위부대, 유지인력 다 돈이죠. 그럼 재래식 무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와중에 날개를 접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압계통도 갖춰가지고 유지비를 많이 먹는 가변익 전투기를 사줄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블로우는 미라주 G8에서 날개만 일반적인 후테이크로 개조한 물건을 출품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라주 G8A였습니다. 자체 중량은 14톤급이라 가지고 지금의 F-15K랑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새로 개발된 M53 엔진을 2개 쌍발로 장착한 물건이었죠. 이 엔진은 이전의 터보제트 엔진에 비해서 진일보한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이었는데요. 덕분에 연비도 좋아졌고 매연도 줄어들었죠. 추력도 강화되어가지고 19,000파운드의 최대 추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라주 G8A는 최대 이륙 중량이 29톤이었죠. 최고 속도는 마하 2.5로 굉장히 빨랐고요. 꽤 괜찮은 수준의 저공 침투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단자기랑 복자기가 별도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단자기는 제공호세 전투기 개념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꽤 괜찮은 수준의 공대공 레이더를 달기로 했고요. 사거리 25km짜리 슈페르 530F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치 F-15의 제공호세형인 F-15 ABCD형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자기는 폭탄이나 공대지 미사일을 주렁주렁 장착한 전폭기의 컨셉으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F-15로 치자면은 전폭기 버전인 스트라이크 이글형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개발된 ASMP 초음속 핵순항 미사일도 장착해서 핵공격 능력도 부여할 예정이었는데요. ASMP는 램제트 엔진에 달아가지고 사거리 300km에 순항 속도는 무려 마하 3인 어마무시한 미사일이었죠. 여기에는 300킬로톤짜리 수소폭탄이 장착되는데요. 전략 핵무기급의 폭발력이긴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ASMP는 전술 핵무기로서 분류가 되죠. 전면 핵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핵 위기를 디스컬레이트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경고용 핵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버전 F-15로 개발되던 미라주 G8A는 복병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73년 아랍 국가들은 철저한 준비 끝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바로 욤키프르 전쟁이 터졌던 것이죠. 이집트군은 전관석화처럼 시나이 반도를 탈환했고 시리아군의 기갑부대는 골란 고원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아랍 국가들은 자원의 무기화를 천명하면서 석유값을 기존의 4배로 올려버렸죠. 이른바 1차 석유 파동이 터졌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 석유 파동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아버리게 되었고요.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975년 새로 취임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ACF 사업을 취소해버렸죠. 블로우는 또다시 저택에서 꼬냑이나 마셔야 됐습니다. 다행히도 프랑스 공군에서는 이런 사태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돈 없다고 대형 전투기 사업 취소시킬까봐 단발 고속 요격 전투기 사업도 1973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블로우는 별 수 없이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단 블로우는 이 전투기를 F-16을 꺾을 수 있는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1976년에 등장한 미라주 2000 전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늘이 가는데 질도 따라간다고 단발 전투기인 F-16이 있으면은 쌍발 전투기인 F-15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완전체 세팅을 만들려고 쌍발 대형 전투기인 F-15를 꺾을 수 있는 성능으로 비슷한 컨셉의 전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그것이 바로 1979년에 등장한 미라주 4000이었습니다. 미라주 2000을 2배 뻥튀기 한 거라서 스네크마 M53 엔진을 2개 달아가지고 만든 쌍발 제트 전투기였는데요. 그냥 M53도 아니고 미라주 2000C형의 후기 생산분부터 들어가게 된 M53 P2 엔진이었습니다.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까지 증가했죠. 덕분에 수평 최고 속도는 마하 2.3이나 되었고요. 자체 중량은 13톤으로 F-15랑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고속에서 이점을 가지는 삼각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10여 분간 마하 2.2로 지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죠. 상승력도 어마무시하게 빨라져가지고 미라주 2000보다 훨씬 더 빠른 초속 305m의 속도로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비행 고도도 2만 m에 달해가지고 고고도 제공우세 전투기로서의 성능은 발군이었죠. 추종비도 최소 모장 상태 기준으로 1.2나 되어가지고 로켓처럼 수직으로 상승하는 기동도 가능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2톤급으로 굉장히 힘이 좋아졌고 무려 8톤의 모장을 장비를 할 수가 있었죠. 이는 500파운드 폭탄 기준으로 무려 27발이나 장착이 가능한 충격과 공포스러운 무장량이었습니다. 연료량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M53 P2 엔진이 터보팬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도 좋아가지고 공대지 작전 반경은 무려 1800km나 되었죠. 이는 현대 F-15K랑 동일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라주 4000 같은 경우에는 동체 측면에 아틀리스2 타겟팅 포드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타겟팅 포드는 열영상 장비와 혼합되어져 가지고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고배율 전자광학 센서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달아놔가지고 마트라 BG의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AS-30L 공대지 미사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AS-30L은 레이저 가이드 방식의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사거리는 12km로 짧았지만 속도가 무려 마하 1.3이나 나와줘가지고 쏘고 튀는 데는 딱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탄두는 무려 240kg짜리 관통 탄두를 달아놔서 2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주 2000과 마찬가지로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있었죠. 사거리 70km의 대함 미사일이고요.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갖춘 대함 미사일이라서 전투기가 적함을 끝까지 유도해줄 필요가 없이 락온만 해주고 쏘면 됩니다. 그럼 적함을 락온하면서 계산한 예상 위치로 날아가고요. 적함의 예상 위치에 가까이 접근하면은 그때부터 자체적인 레이더 시커를 켜가지고 적함을 탐색해서 알아서 때려 맞는 그런 미사일이었죠. 또한 초저고도시 스키밍 기능이 있어서 적의 레이더에 잘 안 걸리고 탐지도 늦게 되는 원리였죠. 이러면은 적함으로서는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미라주 4000에서는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최대 4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AS-30L 같은 대형의 공대지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한 하드포인트가 총 4개소입니다. 정확히 1477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액조세 대함 미사일이 딱 여기에 턱걸이 가능하죠. 게다가 액조세 대함 미사일이 장착이 가능하긴 했지만 기체의 강도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장착이 권장되진 않았던 미라주 F1과는 달리 미라주 4000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합금 같은 복합재를 대량으로 채용한 전투기라서 이 내구성도 좋습니다. 또한 미라주 4000 전투기가 출시되고 나서 1980년대 내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추가적인 개량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시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이란-이라크 전쟁이었죠. 이란과 이라크 모두 서로 순위권 산유국이다 보니까 서로의 밥줄을 끊으려고 석유 플랜트랑 유조선들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때 이라크군은 미라주 F1의 주위에 무리가 가더라도 어거지로라도 액조세 대함 미사일 2발이 장착 가능하게끔 마개조한 미라주 F1 EQ6 전투기들을 급하게 프랑스에 발주를 넣었죠. 따라서 다소사에서는 당연하게도 대함미사일 4발씩 장착하고 날 수가 있는 전폭기를 만들면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참고로 미라주 4000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줘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순수히 다소사가 자기 돈 꼬라박아가지고 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니만큼 당연히 많이 팔릴 수 있는 장점들을 많이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따라서 미라주 4000의 미션 컴퓨터인 크로젯 80 컴퓨터에는 해당 4개 하드 포인트들의 모두 액조세를 할당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대함미사일을 4발씩 장착하고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는 진짜 몇 종류 안 됩니다. 서방에서는 F-18이랑 F-2 정도가 고작이에요. 만약에 제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미라주 4000은 이들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함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미라주 4000에서는 전자전 제밍포드와 마르텔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을 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마르텔의 사거리는 60km, 최고 속도는 마하 0.9인데요. 마르텔은 적대 레이더가 마르텔이 발사된 줄 알고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가게끔 만드는 그런 컨셉의 미사일이었죠.
150kg짜리 포평 파편탄두에다가 근접 신관을 달아가지고 적 레이더 상공에서 터트리니까요. 따라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파편을 흩뿌려가지고 레이더를 잡는 방식이었으니까 미처 도망가기 전에 피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식이지. 그리고 놀랍게도 F-18 같은 전투기들이 대함 공격을 나가면은 대함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쏘는 게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대레이더 먼저 쏴가지고 적함의 레이더를 박살내가지고 적함을 장림으로 만든 다음에 대함 미사일을 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적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따라서 미라주 4000이 만약에 대함 공격을 편대 단위로 나가면은 제밍 전파와 대레이더 미사일을 먹여주는 별도의 기체를 하나 혼합 형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했죠. 공대공 능력도 나름 출중했습니다. 미라주 2000이 달고 있던 RDM 레이더를 장착한 것인데요. 수평 탐지 거리는 100km에 제한적인 록다운 능력과 슛다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당시 미국제 공대공 레이더들처럼 모듈형 설계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정비성이 좋아졌고 고장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훨씬 더 전투기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물론 이 레이더의 성능 자체는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큰 걱정이 없었던 것이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RDM 레이더가 RDI, RDY 레이더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레이더들로 교체해 준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들 레이더들은 탐지 거리도 훨씬 더 좋아졌고 록다운과 슛다운, 룩업 기능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주는 TWS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슈페르 530D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슈페르 530D 미사일은 사거리가 40km라서 드디어 사거리는 미국제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을 따라잡았고요. 마트라 530 계열의 강점이었던 빠른 속도는 더 강화가 되어져서 마하 5, 즉 극초음 소개의 속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적전투기 입장으로서는 대응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30mm 대파기관포를 2무이나 장착해가지고 지상공격 시나 공대공 전투 시에도 출중한 화력을 뽐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체 제어에는 드디어 F-16처럼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미라주 2000에도 적용이 된 부분인데요.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조종면들을 전기적으로 전선으로 이어가지고 제어를 하게끔 만든 시스템인데 현대적인 의미의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전기적인 신호로 조종면들을 제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션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조종면들을 제어해주는 것도 의미하죠. 조종사가 스틱으로 값만 입력해주면은 미션 컴퓨터가 삐리뽀뽀 삐리뽀 하면서 알아서 최적의 각도로 조종면들을 작동시켜줍니다. 이 때문에 미라주 4000은 훨씬 더 비행 안정성이 좋아졌고요. 저공과 저속에서 불리한 삼각 날개를 갖춘 그런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저공과 저속에서 엄청난 비행 안정성을 보여줬죠. 또한 디지털 오토파일럿도 장비가 되었는데요. 미라주 4000은 조종사 혼자 타는 단자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공대지 무장 같은 걸 유도해줄 때는 오토파일럿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비행하는 게 필요했죠. 이때 디지털 오토파일럿 모드는 마치 AI처럼 기체에 장착된 여러가지 센서들이 받아들인 정보들을 토대로 조종사가 입력한 방향과 고도,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단작이라서 무장 운영이 불편하다는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디지털 무장 통제 시스템과 통합형 조종관인 호타스가 장비되었습니다. 무장을 설정하면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간 조종관을 통해서 미션 컴퓨터가 알려준 최적의 발사 타이밍에 무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점이 동체 측면에 별도의 기날개, 즉 카나드가 달렸다는 것인데요. 귀엽죠? 근데 이게 뭐에 뀨 하라고 뭐 6달용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고 이 카나드 덕분에 추가적인 양력과 항력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각날개는 이착륙 거리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나드 덕분에 이착륙 거리를 좀 줄일 수가 있었죠. 저공에서 저속으로 고바등박 상태로 실속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묘기도 가능했고요. 여러가지 급반전 기동들도 가능해졌죠. 마르셀 블로우는 미라주 4000의 엄청난 성능에 그야말로 지즈 인 마이 팬츠였고요. 곧바로 미라주 4000을 싸들고 프랑스 공군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프랑스 공군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살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럴 돈 있었으면은 굳이 쪼매난 미라주 2000을 샀겠냐고요. 그냥 선생님한테 좀 큰 전투기 만들어달라고 했겠죠. 실망한 블로우는 세계 여기저기를 떠돌며 미라주 4000을 세일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일이 잘 안 풀렸죠. 어이구 이걸 어쩌나. 이미 쌍발 대형 전투기들은 토네이도 IDS랑 F-15를 사버렸는데 이왕 온 김에 밥이라도 먹고 가. 나도 당장이라도 사가지고 저 이란 놈들 패주고 싶은데 나 오늘 카드 정지당했어. 신용불량자라고. 알라우 아크발. 그러나 연이은 실패에도 다소사는 계속해서 판매를 기대하며 프로젝트를 이어나갔는데요. 1986년 마르셀 블로우는 노안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프랑스 항공업계를 일으킨 산업 영웅이자 프랑스 항공업계 그 자체를 의미했던 마르셀 블로우는 이렇게 밤하늘의 별이 되어버렸죠. 다소사는 그의 아들인 세르주 다소가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미라주 4000 사업에는 찬바람이 불게 되었어요. 왜냐면 미라주 4000 사업은 10년 넘게 다소의 막대한 자금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때문에 구조조정이 시급했습니다. 아니 뭐 미라주 4000에 누가 관심이라도 보인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아빠의 고집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설사 누가 수십 대 정도 사간다고 해도 그걸 팔아서 버는 이득이 이 프로젝트를 지속해가지고 지출하게 되는 손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1988년 미라주 4000의 시제기는 박물관행을 타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프랑스판 F-15인 미라주 4000은 F-15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체급은 비슷했지만 미라주 4000이 달고 있는 M53 P2 엔진에 비해서 F-15가 달리고 있는 F100 엔진이 훨씬 더 추력이 좋죠. 폭장량은 무려 3톤가량 뒤지고요. 레이더 역시 이 미라주 4000을 개발하면서 좀 더 좋은 그리고 대형의 레이더를 별도로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미라주 2000 걸 갖다가 떼서 달았잖아요. 그래서 공대공 항전 장비의 성능도 미라주 2000이랑 대충 엇비슷했습니다. 물론 뭐 미션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향돼가지고 전투율은 좀 좋겠지만 그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긴 어렵죠. 따라서 나중에 RDM 레이더의 진화형인 RDI 레이더, RDY 레이더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쳐도 F-15의 APG-63 레이더처럼 대출력의 대형 안테나를 장비한 건 아니라 가지고 탐지거리나 여러가지 성능 부분이나 매우 많이 처질 수밖에 없었죠. 지상 공격 능력도 동시기에 등장했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랑 비교하면은 레이더의 지상 매핑 능력이나 타겟팅 포드의 성능도 F-15E 쪽이 훨씬 낫죠. 공대함 성능에 있어서는 미라주 4000 쪽이 좀 나으니까 아예 장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거 믿고 미라주 4000을 살 바에는 그냥 F-18 혼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죠. F-15에 비해서 완벽한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F-15가 훨씬 더 압도적이죠. 가격이나 유지비, 가동률도 자국에서조차 채용되지 못한 미라주 4000에 비해서 F-15 쪽이 여러모로 앞섰을 것이 뻔하고요. 다만 아예 미라주 4000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미라주 4000을 개발하면서 삼각날개와 카나드 조합이 굉장히 쓸모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삼각날개의 단점들을 카나드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니까요. 또한 미라주 4000에 장비되었던 여러가지 선진적인 항전 장비들과 미라주 4000의 컨셉 자체는 쓸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개발되는 라팔 전투기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게 되었죠. 총평하자면 다소가 F-15의 대항마로서 각잡고 개발한 전투기가 바로 미라주 4000이었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21세기에는 프랑스가 어떤 전투기를 개발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도 제시해준 전투기였죠. 그러나 프랑스가 쌍발 대형 전투기인 미라주 4000을 사주기에는 미국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무리였고요. 성능마저도 F-15를 꺾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았던 전투기였습니다. 한편 마르셀 블로우가 미라주 4000을 설계하고 있던 그때 프랑스 정부에서 블로우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 쓸데없는 거 그만 만드시고 우리 해공군 통합 전투기 사업에 참여나 하시죠. 좋으나 싫으나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소도 해공군 통합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됐었는데요. 과연 프랑스는 어떤 전투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